저 보험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암 진단을 받아서요. 고객님, 확인 결과 이거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네, 보상 대상이 아니라니요? 제가 2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왜요? 약관상 해당 질병은 일반 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낸 돈은요? 매달 빠져나가던 그 돈은 뭐예요? 왜 못 받는다는 건가요? 계약상 문제 없습니다. 약관에 동의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정혜 씨가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12평짜리 아파트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작은 책장 옆에는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서랍장 제일 위 칸에는 지난 20년간 모아온 보험 증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종합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적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나중을 위한 거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였어요. 유방암 2기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65세. 이제 막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에 찾아온 병.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험 증서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정희 씨가 40 중반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는 날이면 정혜 씨는 그 작은 상장 하나로도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필요해서였는지 정희 씨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김선영 집사였습니다. 정혜 씨보다 5살쯤 위였던 선영 집사는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정혜 씨에겐 큰 위안이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함께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선영 집사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선영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야, 혹시 보험은 들어놨어? 아니요, 언니.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애 키우느라 여유도 없고요. 선영 집사는 정혜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정희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을 생각해야지. 여자 혼자 살면 더 그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날 선영 집사가 펼쳐 보인 상품 안내서에는 암보험 특약, 입원비 지원, 노후, 생활보장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약관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보장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선영 집사의 다정한 목소리와 언니가 너 챙겨줄게라는 말만이 마음에 남았어요. 언니, 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괜찮아. 그냥 넣어두면 나이 들어서 든든해. 나도 이거 들고 있어. 그렇게 정희 씨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0만 원 남짓.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선영 집사가 이게 나중에 목돈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몇 년 뒤 선영 집사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이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또 가입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3개의 보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25만 원쯤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가끔 경조사비를 쓰느라 생활비가 빠듯할 때도 있었고, 명절에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나면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정희 씨는 보험료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정혜 씨 힘들어도 꼭 넣으세요. 이게 나중에 목돈이 되니까. 선영 집사는 그렇게 말했고 정희 씨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원래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는 것.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나와 취직했고 이제는 자기 가정을 꾸렸어요. 정희 씨는 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환갑을 넘겼습니다. 선영 집사는 몇 년 전 다른 교회로 옮겨갔고 이제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그래도 정희 씨는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도 보험료만큼은 지켰어요. 이게 내 노후 보험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프면 병원비가 나오고 나이 들면 연금도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정희 씨는 서랍장에 보관된 보험 증서를 볼 때마다 안심했어요.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자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방패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재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정희 씨는 며칠 밤을 설쳤어요.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건 2달 뒤였습니다. 유방암 2기, 수술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진료실을 나서며 정희 씨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남편의 얼굴도 아들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서랍장 속 보험 증서들이었어요. 다행이야. 보험이 있잖아.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그날 저녁 보험 증서를 모두 꺼내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3장의 증서에는 각각 보험사 이름과 계약 일자가 적혀 있었어요. 1998년, 2003년, 2007년. 오래된 종이는 모서리가 조금 발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첫 번째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암 진단을 받아서요.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증서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희 씨는 증서에 적힌 번호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고객님, 일단 진단서랑 필요 서류 제출하시면 검토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나오나요? 그건 심사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던 걸까요? 아니면 검토 후라는 말이 신경 쓰였던 걸까요? 정희 씨는 나머지 2 보험사에도 차례로 전화를 걸었어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서류를 보내라. 심사 후 연락하겠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창가에 앉아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 놀이터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정희 씨의 눈에는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보험 증서가 들려 있었어요. 20년 전 선영 집사가 건네준 그리고 정희 씨가 평생 믿고 지켜온 이 종이, 이 작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정말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정희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보험사로부터 첫 번째 답변이 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봐, 혹시 문자가 올까봐.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다녔어요. 드디어 문자가 왔을 때 정희 씨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며 글자를 읽었어요. 서류 검토 완료. 지점 방문 요청. 정희 씨는 그날 오후 곧바로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보험사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보험사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유리로 된 회전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보험금 청구건으로 연락받고 왔는데요. 아, 네. 3층 상담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상담실이 늘어서 있었고 작은 명패들이 문마다 붙어 있었어요. 정희 씨는 안내받은 번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정희 씨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어요. 이정희 고객님이시죠? 앉으세요. 정희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진단서 확인했습니다. 유방암 2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수술 날짜는 잡으셨나요? 다음 달 초로 잡혀 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이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네. 정희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약관상 고객님이 진단받으신 암 종류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원이 약관 사본을 꺼내 정희 씨 앞에 놓았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었어요. 직원의 손가락이 특정 줄을 가리켰습니다. 악성 신생물 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제외한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희 씨는 그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방암이잖아요. 이게 왜 해당이 안 돼요? 고객님 진단서를 보면 정확한 병리학적 분류가 비치문성 유관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약관상 제자리암에 해당해요. 제자리암이요? 네. 악성도가 낮은 초기 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암 진단비 대상이 아니에요. 정희 씨는 멍하니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물론 소액이지만 제자리암 특약금은 나옵니다. 한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요? 네. 계약하실 때 설명 다 받으셨을 겁니다. 약관에 동의하셨잖아요.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었어요. 총 2,400만 원. 그런데 돌아오는 건 200만 원이라고요. 그것도 수술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20년 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업무적인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건 보험료입니다. 보장을 받기 위해 납부하신 거고요. 계약상 문제 없습니다. 계약상 문제 없다고요? 정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관에 다 나와 있거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없어요.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애써 꼿꼿이 섰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200만 원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입금될 거예요. 정희 씨는 대답 없이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정희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전문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을 때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희 씨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선영 집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것. 괜찮아. 나이 들어서 든든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약관 같은 건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 언니가 권하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날 속일 리 없으니까.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힐끔 쳐다봤지만 정희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나머지 두 보험사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은 비슷했어요. 한 곳은 고객님 상품은 암특약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한 곳은 면책 기간 이후 갱신이 안 돼서 현재 보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라고 했어요.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보험 증서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펼쳐 놓았어요. 3장의 종이, 20년의 세월, 2,400만 원의 돈, 그리고 200만 원의 결과. 내가 뭘 믿고 살아온 걸까?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씨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어요. 48만 원. 이번 달 관리비를 내고 나면 20만 원도 안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500만 원, 항암 치료비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정희 씨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을 껐어요. 아들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준다고 적금 깬 것도 아직 미안한데.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선영 집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사람도 나처럼 속은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판 걸까? 보험사 직원들은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을까? 약관이라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정희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보험 증서들을 다시 모았어요. 하나하나 접어서 서랍장에 넣으며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건 보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 믿음이 무너진 지금 정희 씨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48만 원짜리 통장 잔고와 한 달 후로 잡힌 수술 날짜와 그리고 갈 곳 없는 분노였습니다. 정희 씨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개를 데리고 누군가는 손자를 데리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정희 씨의 눈에는 그 풍경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혹시 나처럼 속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들도 언젠가 나처럼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건 아닐까? 정희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부당 거절, 보험금 청구 방법, 무료 법률 상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희 씨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검색창에 보험 부당 거절 소송이라는 단어를 치면 수백 개의 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정희 씨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만 수백만 원, 소송 기간 최소 6개월에서 1년, 승소 확률 50% 미만. 정희 씨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입원 예치금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48만 원. 아무리 계산해봐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 씨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문 밖 출입도 하지 않았더니 햇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고지서 몇 장과 광고 전단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 씨는 그것들을 손에 든 채 계단참에 잠시 섰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옆집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청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늘 정장을 입고 출퇴근하는 모습이 단정해 보였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름은 윤호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아요. 정희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계단참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정희 씨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하신 것 같아서요. 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보였나 싶었어요. 거울을 본 지도 며칠이 지났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젊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보험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고 설명하기도 민망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정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주머니, 윤호가 달려왔습니다. 정희 씨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어지러워서 그래요. 밥을 좀 거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안 드셨어요? 윤호의 질문에 정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식사를 한 게 이틀 전이었으니까요. 입맛이 없어서였기도 했지만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밥을 먹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윤호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계단참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윤호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돌아왔어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 그리고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음료도 샀어요. 정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윤호의 작은 배려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둘은 계단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김밥을 먹는 동안 윤호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재촉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어요. 한참 후 정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호 씨, 혹시 직업이 뭐예요? 저요? 변호사예요.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정희 씨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었다니. 변호사요? 네. 그런데 왜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요, 제가 보험 문제로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요. 윤호는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정희 씨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교회 언니를 만났던 일, 보험에 가입했던 일, 매달 빠짐없이 납부했던 일,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던 일, 보험사에 갔을 때 들었던 말들. 윤호는 한마디 끊지 않고 들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명백히 부당한 거예요. 정말요? 네. 약관상 해석에 오류가 있어요. 제자리암도 유방암의 일종인데 이걸 일반 암 진단비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더군다나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하셨다면 이건 불안전 판매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정희 씨는 윤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희망이 있는 걸까요?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일단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부터 해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소송도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정혜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맡을게요. 무료로요. 네. 정희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어르신 세대를 속인 구조적인 문제라고요. 저는 이런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변호사가 됐어요. 정희 씨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며칠 동안 꾹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호는 당황한 듯 휴지를 꺼내 건넸어요. 울지 마세요, 아주머니. 우리 같이 해결해봐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정희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보험 증서와 진단서,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류를 꺼내 정리했어요. 윤호가 내일 집으로 와서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정희 씨는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서명했던 계약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갔던 기록들, 그리고 보험사에서 받은 거절 통보서, 모든 게 생생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저 멀리 산책로에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 씨의 눈에는 그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들어
윤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윤호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일 뵐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우리 꼭 이길 거예요. 정희 씨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희 씨는 잠들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약관들. 이제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싸워볼 거야. 정희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20년 동안 속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희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정희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지만 또렷한 빛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자신도 저 별처럼 작지만 또렷하게 빛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가 아니라면, 함께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가 정희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어젯밤 오랜만에 푹 잔 덕분인지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어요. 문을 열자 윤호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윤호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정희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오며 물었습니다. 설탕은 넣을까요? 아니요, 블랙으로 마실게요. 정희 씨가 커피를 건네고 맞은편에 앉자 윤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용어가 적힌 문서들이었어요. 윤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가입하신 보험 상품들을 어젯밤에 분석해 봤어요. 세 개 모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상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는 약관이 지금보다 훨씬 불명확했어요.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써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여지를 남겨뒀던 거죠. 정희 씨는 윤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윤호가 약관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악성 신생물 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제외한다.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진단받으신 유방암은 비치문성 유관암이죠. 이게 제자리암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엄연한 유방암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암인데도 보험금을 안 준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정확해요. 더군다나 계약 당시 보험 설계사가 이런 세부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중요해요. 아주머니, 혹시 가입할 때 약관 설명 들으셨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언니가 좋다고 해서 서명만 했어요. 약관 같은 건 읽어보지도 못했고요. 윤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안전 판매예요. 보험 설계사가 상품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 점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승산은 충분해요. 정희 씨는 윤호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해볼 만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정혜 씨와 윤호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윤호는 퇴근 후 거의 매일 정혜 씨의 집에 들러 서류를 검토했어요. 때로는 밤 11시가 넘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판례를 찾아보고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정희 씨는 옆에서 그런 윤호를 보며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윤호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아주머니. 이런 일이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일주일 후 윤호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윤호와 함께 금융감독원 건물에 갔어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떨리네요.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윤호의 말에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접수 창구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보험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보험사 측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어요. 법률 검토 중, 내부 회의 필요, 추가 자료 요청 같은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정희 씨는 초조했어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입원 예치금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정희 씨는 차마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윤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요?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일정이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양측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대요. 정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보험사 사람들과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떨리네요. 제가 뭘 말해야 할까요? 아주머니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계약할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20년 동안 얼마나 성실히 보험료를 냈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진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윤호의 말에 정희 씨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조정 당일 정희 씨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떳떳하게 말하면 돼. 윤호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도착했을 때 보험사 측에서도 직원 2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법무팀 직원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관리자 같았어요. 그들은 정혜 씨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금융감독원 조정관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의 여성이었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앉으세요. 오늘은 이정혜 씨의 보험금 지급 거부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정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먼저 보험사 측에 물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셨나요? 보험사 법무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약관상 고객님이 진단받으신 암 종류는 제자리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소액의 특약금만 지급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당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고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조정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윤호를 바라봤어요. 변호사님, 말씀해 보세요. 윤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리암도 유방암의 일종입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암이에요.
그런데 이를 일반 암 진단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더군다나 계약 당시 보험 설계사가 이런 세부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반박했어요. 고객님께서 약관에 서명하셨습니다. 이는 약관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윤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시 계약서를 보시죠. 약관 설명서에 고객 서명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혜 씨는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고 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이건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조정관이 정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혜 씨,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 언니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관 같은 건 읽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언니가 좋다고 하니까 서명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보험료를 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이 보험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가 조용히 물을 건넸어요. 정혜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2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어요. 수술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성실하게 산 게 잘못인가요? 조정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보험사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재검토 의사는 없으신가요? 보험사 관리자가 법무팀 직원과 속삭이더니 말했어요. 사내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정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일주일의 시간을 요청했어요. 정혜 씨와 윤호는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어요. 정혜 씨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윤호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 위로했어요. 아주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답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사가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연락이었어요. 윤호는 곧바로 정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보험사에서 조정안을 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2천만 원을 지급하겠대요. 2천만 원요? 네.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처음 제시한 200만 원보다는 훨씬 나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받으실 건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실 건지. 정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더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수술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호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아주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천만 원이면 수술비랑 당분간 생활비는 충분할 거예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받을게요. 고마워요, 윤호 씨. 며칠 후 정희 씨의 통장에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희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윤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정성껏 저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윤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살면서 이런 고마움은 처음이야. 윤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구해야죠. 아주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정희 씨는 윤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온기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통장에 있는 돈 덕분에 앞으로의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퇴원하던 날 윤호가 병원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나왔고 윤호가 그 뒤를 따라 짐을 들고 걸었어요. 아주머니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항암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달부터래. 한 달에 한 번씩 6번 받아야 한대.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 씨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그 꽃잎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며칠 동안 쉬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윤호는 매일 저녁 들러 안부를 물었고 가끔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윤호가 고마웠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호야, 나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요, 아주머니?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 나처럼 속고 사는 사람들 말이야. 윤호는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는 계속 말했어요.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잖아. 그분들도 보험이며 뭐며 잘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 많을 거야. 나처럼 나중에 낭패 보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어떻게요? 보험 피해 상담 같은 거. 물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경험이라도 나눠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로당이랑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가서 법률 상담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정희 씨는 윤호의 말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 네, 같이 해봐요. 그렇게 정희 씨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희 씨는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암에 걸리니까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래. 나도 보험 들어놨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맞아, 맞아. 보험 증서만 있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정희 씨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어떻게 문제를 알아차렸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윤호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약관 읽는 법을 알려줬고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르신들,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호가 명함을 나눠줬을 때 어르신들은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경로당 봉사를 계속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충만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희 씨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정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정희 씨 덕분에 나도 보험금 받았어요. 정말요? 응. 윤호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더니 보험사에서 돈을 주더라고. 800만 원이나 받았어.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정희 씨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됐네요. 다 정희 씨 덕분이야. 정희 씨가 먼저 용기 내서 싸워줘서 우리도 할 수 있었어. 정희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희 씨의 항암 치료도 마지막 회차를 앞두고 있었어요. 의사는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고 했어요. 정희 씨는 병원에서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색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 20년 동안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순간들. 하지만 그 순간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윤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호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아주머니. 기대할게요.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불고기. 윤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와, 아주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앉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요? 항암 치료 끝난 날. 그리고 윤호 너한테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날. 정희 씨는 윤호 앞에 밥을 떠놓았어요. 그리고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살면서 이런 고마움은 처음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주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아주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으셨잖아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정희 씨는 윤호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윤호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우세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그래.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어요. 선선한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윤호가 돌아간 후 정희 씨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보험 증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 씨는 그 증서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종이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훈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증서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온기도 여전히 있었다. 내 인생을 구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정희 씨는 그 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섰어요.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 씨의 눈에는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속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서로 손을 내밀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정혜 씨는 믿었습니다. 정혜 씨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아주 잘 지내. 정희 씨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아들도 그걸 느꼈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좋아지셨네요. 안심이에요. 응. 걱정 마. 엄마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지만 또렷한 빛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별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별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희 씨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정희 씨는 경로당에서 작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일했어요. 보험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넣었죠. 그런데 막상 아프니까 보험사에서는 약관 타령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집 청년이 도와줘서 싸웠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혼자가 아니라면,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희 씨에게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희 씨를 안았어요. 정희 씨, 고마워요. 정희 씨 덕분에 나도 용기가 생겼어. 정희 씨는 그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우리 함께 해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 씨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 피어났어. 20년 동안 믿었던 것이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났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정희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서랍장을 열어 그 메모지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군가의 온기가 되고 싶다. 정희 씨는 그 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작지만 또렷한 빛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모두에게. 그리고 정희 씨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하루. 정희 씨는 그 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래도 온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 씨는 이제 그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